몸이 굉장히 둥그렇고 크고 뚱뚱하고 그런 동물들을 다 모아놨어요. 자, 보시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글자가 이 돼지 시자입니다. 돼지 시자. 돼지의 커다란 머리와 살찐 짜리몽땅한 다리, 그리고 길쭉한 꼬리, 이런 것들을 나타낸 글자예요. 보시면은 대충 비슷해 보이나요?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요 부분 있죠? 앞에 나와 있는 요 부분. 이게 돼지가 가지고 있는 짜리몽땅한 그런 다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글자는요, 사실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부수로 나타냈고 참고자, 급수외로 나타내어 있죠. 그래서 99% 한자의 하나의 그 구성 요소로서 사용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 따로 외우시기보다는 요런 식으로 다리가 달려있는 요런 한자 모양은 돼지를 의미하는 거였어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돼지를 나타내는 한자는 어떤 한자를 사용하느냐? 바로 이 돼지 돈자예요. 제가 앞선 강의에서 달월자가 부수로 쓰이면은 고기 육자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 있는 돼지를 본따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축으로서의 돼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동포동하게 찐 몸통을 가지고 있는 동물 중에서 고기를 의미하는 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돈까스 할 때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은 통이라고 합니다. 일본어로도 톤카츠라고 하죠. 그래서 통이라고 하면 음독으로 돼지 돈자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톤지르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주로 먹는 그 돼지고기를 볶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먹는 그런 국물 요리예요. 자, 훈독은 붓다로 읽습니다. 붓다는 여러분들도 다들 들어보셨죠? 이 붓다와 관련된 단어 중에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 바로 이 붓다바꼬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꼬는 상자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돼지 상자라고 해서 붓다바꼬라고 하는데 의미는 돼지우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형사 드라마라던가 아니면은 추리 소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주 보시다 보면은 은어적인 표현으로 붓다바꼬라고 하면은 감옥을 조금 안 좋게 말하는 표현으로 자주 쓰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체크를 해두시면 드라마 보실 때 편하겠죠? 자, 예외를 보시면은 읽는 방법, 한자를 원래 어떻게 읽는가 하는 방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의미만 차용해서 이렇게 읽는 법을 갖다 붙인 글자들이 몇 개가, 일본에서는 원래 돌고래라던가 보고를 한자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루카라던가 후구라고 읽었었는데요. 한자가 들어와서 얘네들을 한자로 이렇게 표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맞는 한자가 없는 거예요. 돌고래를 딱 나타내는 한자가 없고 보고를 딱 나타내는 한자가 없던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생각을 한 게, 돌고래는 돼지처럼 포동포동하고 번들거리는 피부를 지니고 있으니까 바다의 돼지라고 하는 한자 표기를 사용해가지고 표기를 하고, 읽을 때는 우리가 원래 말하던 이루카대로 읽자라고 해서 돌고래를 표기할 때에는 해본이라고 해서 바다의 돼지라고 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도 마찬가지로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는 그런 형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루카랑 같은 표기를 하면 안 되니까 얘는 강의 돼지라고 하자라고 해가지고 강의 돼지라고 하는 한자를 끌어와서 표기를 하되, 읽을 때는 원래 읽던 방식대로 후구라고 읽자라고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이름에 관련된 재밌는 내용은 486페이지의 칼럼에 제가 따로 얘기를 해놨으니까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은 코끼리 상자입니다. 코끼리 상자는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이 돼지 시자랑 똑같은 모양이죠. 요 위에 나와 있는 요 모습이 앞으로 쭉 내뻗어 있는 상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코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건데, 뒤에 나올 이제 한자들과의 정합성을 생각을 하면 상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칼처럼 이렇게 뻗어 나와 있는 상하의 모습과 굉장히 커다란 귀와 얼굴의 모습, 그리고 마치 돼지와도 같은 몸통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글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비슷한가요? 좀 비슷하게 그리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보시면은 이 위에 작게 나와 있는 요 글자 있잖아요. 요 글자, 제가 상하라고 했던 글자, 이게 칼도자가 붓으로 변하면 요런 글자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상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한 거예요. 자, 이 코끼리 상자 같은 경우는요, 코끼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한자로 쓰일 때에는 추상적인 모습을 본뜬 그런 상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자세한 밑에 내려가서 보도록 할까요? 자, 음독을 읽을 때는 쇼우랑 조우라고 하는 발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많이 읽히는데, 이 쇼우로 읽을 경우에는요, 추상적인 모습, 그리고 그런 모습을 추상적으로 본뜬 것, 그런 의미로 쓸 때 보통 쇼우로 읽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상징이라던가 현상이라던가 어떤 인상이라던가 하는 것은
막 뚜렷하고 구체적인 모습이라든가 모양이 아니라 추상적인 흐릿한 우리의 느낌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 눈에 대충 들어오는 그런 개관적인 것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을 할 때에는 상징, 쇼조, 현상, 연쇼, 인상, 인쇼처럼 쇼로 읽힌다. 그런 의미와 연결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두 번째, 이순이인 조우 같은 경우는 이게 단독으로 조우로 읽히면은 코끼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조개라고 하면은 상하를 의미하고요. 교조라고 하면은 거상, 커다란 끼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 쇼에다가 가필해두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추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추상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추상 그 자체를 나타낼 때 이제 추쇼라고 해가지고 추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쇼, 추상은 코끼리 상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코끼리 상자 앞에 사람 인자가 붙으면은 모양 상자가 돼요. 이때 이 모양 상자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되는가? 사람이 코끼리를 본떠서 조각상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모양이라든가 모습을 본뜬 그런 상이 되겠죠? 뭐 훈독은 없어요. 그래서 조로 읽는데 불상이라든가 미래상이라든가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모습을 딱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무즈도라든가 미라이조라든가 에조처럼 읽는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한자에 붙어서 이 두 가지 글자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현상을 나타낼 때, 우리가 뭐 일반적인 현상 이런 거를 나타낼 때는 겐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진 같은 거를 현상하다 라고 할 때는요, 겐조라고 해가지고 요 밑에 한자를 써요. 그러니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